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제목을 골라야 한다. 정우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나무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쭉 고든 대송이 필요했다. 구월산과 먹산 그리고 두지산과 오봉산을 수도 없이 많이 오르내렸다. 나무를 고르는 아버지의 눈은 대단히 까다로웠다. 선제로서는 무엇보다도 마디가 없어야 했다. 마디가 있으면 그것이 배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제목을 금산리 옆 갯벌에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바닷물에 담갔다가는 햇볕에 말리는 일을 계속했다. 나무가 바닷물에 견딜 수 있게 단련을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배를 짓기 시작했다. 톱으로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이 도련님이 여기 현장에 나타났다. 정우야, 네 도련님, 저기 말이다. 내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리로 좀 오너라. 용이는 정우보다 4살이 적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호칭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다. 정우네가 결코 이 첨정내의 간호가 아니지만 말투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용이는 나이로는 정우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덩치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정우도 결코 작은 몸집이 아니었으나 용이는 적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골이 아주 장대했다. 올해 갓 20살을 넘어선 정우였고 이제 겨우 17인 용이었다. 그러나 마주보면 몸집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용이는 덩치만 큰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 범상하지 않았다. 아직 어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였으나 그는 벌써 사자상의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8팔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도 같은 눈썹하며 한 일자로 찢어진 두 입술이 주변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내 소문 듣기로 초도의 청나라 아녀자 둘이 조난을 당해서 상륙해 있다는데 너 들은 적이 없느냐? 그런 소문을 얼핏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무슨 기기묘묘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야. 어디 좀 알아서 내게 알려줘.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김바오께서 배 만드는 것을 좀 구경해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초도라고 하면 웅도나 청양도보다는 훨씬 더 바다 쪽으로 돌출해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은울군이 아니라 송화군 소속의 큰 섬이었다. 거기에 청나라 아녀자가 둘이나 상륙했다니. 정우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에 그 멀고 먼 초도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초도라고 하면 아버지의 목손으로는 어려운 뱃길이다. 예, 정우야. 마을로 들어가 보아라. 아침나절에 나도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 중국 여자들이 모녀인데 고함리로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었어. 어디 내가 가서 몇 마디 물어보아라. 확실한 거처와 사람을 알고 나서 도련님을 모시고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여자들이 고함리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면 정우를 먼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둘이서 같이 가면 되죠 뭐. 정우야, 나하고 같이 가자. 고함리라면 그래도 한나절은 걸릴 거야. 용이는 떠날 자비를 했다. 그는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부쩍 서둘렀다. 정우도 덩달아 궁금증이 일었다. 필요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조선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호기심을 적이 자극하는 것이었다. 설마 이용이 도련님이 협도봉 계곡의 주막집 여자를 뽑는 식으로 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김바오는 아들과 용이를 나룻배에 태워 바다를 건너주었다. 고함리와 금산리 사이에는 가느다란 바다이만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고함리는 금산리가 들어있는 반도와는 다른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황해도의 해안이란 조선의 남쪽 해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 이 심한 굴곡이 이상하게도 정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해안선을 완전 답사하여 그것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협도봉 주막의 안악이 품고 있는 슬픔을 다소나마 풀어주고 싶었다. 고함리에 이른 정우와 용이는 향장어른을 찾았다. 어르신, 저는 은을고울 이첨정어른이 부족한 자식이 되옵니다.
아, 그래요? 이 참정어르네. 그런데 여기 고암리에 조두에 표류한 중국 모녀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 어디에 있는지. 아, 그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조섭을 시키고 있는 중이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어. 중국말이라면 같이 온 사람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만. 용희와 정우는 고암리 향장어른이 인도를 받아서 중국인 모녀가 있는 데로 갔다. 그녀들은 향장어른이 행랑채에 묻고 있었다. 그녀들은 얼핏 보기에 물굴이 조치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복장은 중국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사실 정어도 용희도 중국 여자의 복식을 처음 보았다. 대략 이러려니 생각했던 대로였다. 정호는 중국어에 별 자신이 없었다. 다만 동네에 중국 산둥반도를 왕래하면서 비밀리에 장사를 하는 최인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배웠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 사람은 요즘 단속이 심하고 나이가 들어서 중국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호의 중국어 실력이란 보잘것없었다. 당신들 중국 여자들이 틀림이 없느냐? 네, 그래요. 중국 어디 사람들이냐? 청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류하게 되었느냐? 청도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풍량을 만나 배는 파손되고 우리만이 구명배를 타고 흘러온 것 같습니다. 배가 파손되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당신네들만 살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배가 물속으로 잠길 때 우리를 여자들이라고 구명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어서 말하라. 그러나 두 모녀는 말이 없었다. 모녀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어미가 젊어 보였던 것이다. 딸아이도 얼굴색이 좀 검어 보여서 그렇지 곱상한 편이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너희들을 해코지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도 그녀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미는 딸의 눈을, 딸은 어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표류되어 오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은울강에는 심심찮게 있어온 터였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이 여자라는 사실이 조금은 특이할 뿐이었다. 이 여자들은 틀림없는 중국 사람들이고 청도에서 상해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배는 가라앉고 자기들만 구명선을 타고 표류했다고 합니다. 정호는 용희에게 통역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은 무슨 까닭이지? 글쎄,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순히 말을 하면 관가에 넘기지 않고 말을 숨기면 관가로 넘긴다고 해봐. 말을 하지 않으면 관가로 넘길 테다. 어서 말하라. 그제야 어미는 정호에게 눈짓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는 신용이었다. 그래서 향장어른과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용희만은 옆에 서 있도록 했다. 이분과 나는 같은 곳에서 온 사람인데 너희들을 구해주려 한다. 안심하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말하라. 알았어요. 그럼 말하겠어요. 우리는 천주님의 가호로 살아났어요. 뭐라고? 천주님? 용희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공포감이 깃들었다. 그래서일까?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검붉게 변색되어 갔다. 그러나 정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대단히 침착했다. 말로만 듣던 중국인 천작쟁이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중국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흠모하는 실학자들이 다들 중국을 제 집 다니듯이 들락거린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가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중국에 가서 선진된 문물을 둘러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련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자들이 뜻밖으로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작쟁이를 어떻게 사람 취급을 할 수 있나? 우리는 다만 정보만을 캐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정호는 용희를 다독거려 놓고 여자들을 향해 머리를 돌렸다.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아라. 어디 우리나라 국법에 반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겁에 질린 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았다. 바닷물에 젖은 채 아직도 마르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 놓았다.
정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별것은 없었다. 물건을 덮어버리려던 정호는 물에 젖은 무슨 봉투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자 어미는 안 된다고 말렸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내가 이 배를 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을 상해에 있는 신부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것이 맡은 바 임무였습니다. 정도에는 신부가 없느냐?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신부님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해의 신부님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전해주려는 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곱게 한 번만 보고 너에게 돌려주겠다. 꼭 돌려줘야 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나는 천주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바닷물에 절여져 있는 두터운 봉투 속에는 역시 물기를 머금은 인쇄물이 들어있었다. 봉투의 겉봉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꼬부랑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놈의 이양인들의 글씨라는 것이로구나. 천국도 서양인들이 문물을 받아들여 문화의 선진을 이룩할 수 있었어. 천하의 대국, 천국이 이양인들이 나라 영국과 불란서에게 깨어지지 않았던가. 그 물기 묻은 종이를 펼쳐본 정호는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도였다. 그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물론 그 종이 위 어디에도 그것이 지도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가 꼬부랑 글씨를 알아볼 턱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지도였다.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바레만이 있고 그 안 깊숙하게 천인과 북경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요동반도의 끝부분에는 여순이 그려져 있었고 산동반도의 끝에는 위해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때까지 정호가 보아온 조선반도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조선해를 건너서 일본 열도가 길게 그려져 있었다. 정호는 넋을 잃은 사람 모양 떨리는 손과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지도만 있으면 아버님은 연평도 조기잡이 출하를 그렇게 겁내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그리고 협도봉 과부 모녀의 비극적 운명도 어쩌면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텐데. 여보게나 정호, 그만 돌려줘. 부정 탄다고. 천작쟁이하고 너무 오래 얘기하면 관가에 붙들려 간다고. 자, 어서 가자고.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지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여보게나 정호, 대농 옆에 내가 가랑이 밑에 차고 다니던 그 냄새나는 종이 쪼가리를 얻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나? 그것까지면 정말 부정탄다네. 지도라면 조선에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걸 왜 모르나? 하지만 조선반도를 그린 것이 우리 것하고 아주 다릅니다요. 이걸 받아서 진상을 규명해야겠어요. 진상을 규명하려면 정호가 직접 그리면 되지. 대놈 옆에 애들 그건 묻은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겠어? 자, 어서 가자고. 난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부정을 탄다고. 어서 가서 관가에나 알려주자고. 정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금방 판단이 서지 않았다. 동양인도 아닌 서양인들이 조선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황해도 조선해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릴 수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들이 언제 이 나라 주변을 그렇게 샅샅이 돌아다녔단 말인가. 정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정호, 이 여자들한테 절대로 조선반도 안에서는 자신들이 천작쟁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일러주라고. 그 소리만 했다가는 어느 틈엔가도 모르게 목이 잘려진다고 알려주라고. 우리도 관가에 알려줄 때 그녀들이 천작쟁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여자들이 퍽 불쌍하게 보이누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 관가로 갑시다. 어머나, 우리를 관가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네들한테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했어. 그러나 절대로 관가에 가면 당신네들 천주가 어쩌니 그런 말은 하지 마오. 큰일이 납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지도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오. 신부님이 어쩌고 하는 소리는 아예 하지를 마시오. 관가에 가면 아마 조선에 남기를 원하느냐 청나라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을 거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자, 갑시다. 용희와 정호는
이들 표류인들을 데리고 은을현청으로 갔다. 그들은 자초지정을 현감에게 말했다. 현감은 정호를 통역으로 내세워 몇 마디 말을 물어보더니 해주가명으로 넘길 뜻을 은근히 비췄다. 이 문제는 우리 고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고을만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없소이다. 천국과도 문제가 걸려있고 워낙 이런 문제는 조정에 알리기로 되어 있소이다. 좌우간에 우리 현정에 좀 더 두고 봅시다. 생명을 간신히 건진 것들이라 일단 요기를 시키고 조섭을 해야겠소이다. 옳은 판단이요. 용희와 정호도 동의했다. 그래서 천국 여인들과 정호는 헤어졌다. 그 후 정호는 그녀들이 한양까지 가지 않고 해주항에서 그대로 청도로 보내졌다는 후문을 들었다. 그것도 물론 용희가 전해주었다. 용희는 누구한테 딱 부러지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달리 해주감사의 장계를 받은 이주에서는 천국으로 즉각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녀들이 귀국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어디 경상도 방면으로 팔려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천국 표류 여인 사건은 일단 락을 짓고 말았다. 그것은 흔히 있는 중국인 표류 사건으로 끝났다. 그러나 정호에게는 긴 여운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중국 여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지도가 영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조선반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놓았던 그 지도의 모습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고암리 향장어른이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용희와 함께 그녀들과 대면했을 때 그 지도를 빼앗아 놓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다. 용희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빼앗았을 것이다. 용희가 천작쟁이 여자들이란 부정을 탄다고 해도 고개를 쩔쩔 흔드는 통에 그도 그만 단념하지 않았던가. 그 천국인 모녀가 청도로 보내졌는지 경상도로 팔려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들이 정호와 용희가 부탁한 대로 절대로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알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들이 죽었다는 말이 돌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는 듯 했다. 사실 정호는 이 천주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조상 제사를 거절한다거나 사당의 신의를 모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회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으나 천주교가 발생하여 융성하고 있는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천하의 대국인 청나라를 굴복시킨 그들의 총검술과 활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은율이 서당에 가보면 그런 말을 하는 젊은 유생들도 없지 않았다. 여보게나 정호, 사서삼경을 읽어대는 주저학은 이제 조금은 낡은 학문이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해주가명에서 보는 초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고 있는 이진이라는 유생의 질문이었다.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지붕선생의 지붕유설 같은 책이 어쩌면 사서삼경보다 더 인간에게 유익할지도 모르지. 지금은 중국에서도 주자학보다는 실사구시, 지행일치를 주장하는 양명학이 더 존중된다더군. 우리가 조금도 주자학의 그 심원한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자학 자체에도 그런 유파가 있었지. 즉 이기일원론을 주장하는 태계에 비해 이기이원론을 주장하는 율곡은 아무래도 실사구시 쪽에 무게를 실은 것 같아. 그래서 율곡은 정치에 참여했고 신만 양명설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나저나 우리는 다산선생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네. 주자학의 진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산선생의 저술이 보여주는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네. 나도 동감이야. 올해 다산의 춘추가 얼마인가? 내가 알기론 60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네. 추사의 학문도 다산과 같은 지행일치의 세계라고 생각하나? 그럼 추사도 같은 계열이지. 추사의 금석학 지식은 중국 사람들도 놀라게 했다는 게 아닌가. 그게 다 추사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 이전에 가친을 따라 북경에 가서 여러 중국인 학자들을 만나서 교류를 든 탓이 아니겠나? 추사의 춘추는 지금 얼마나 됐을까? 한 40이 됐을 걸세. 정우는 다산과 추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저서를 구해서 읽었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흠오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
정호, 자네 성우사설을 읽었는가? 글쎄, 그걸 아직 구하지 못해서 읽지는 못했네.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네만. 그러나 마침 용희 어른이 주셔서 과거로는 읽어보았네. 과거론이라 하면 성우사설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럼 누가 뭐래도 조선실학의 선구자 겸 중흥자는 성우 선생이네. 성우사설은 천지문 3권, 만물군 3권, 인사문 11권, 경사문 10권, 사문문 3권이 5문으로 되어 있다고 듣고 있네. 이 책을 구해 읽기 위해서라도 한양으로 가야 하네. 참정어른이 규장각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리를 놓아주신다고 하셨네. 성우 선생이 기세하신 지가 이제 한 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진학자들이 우상으로 추대되고 있네. 다산도 성우 선생이야말로 위대한 학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더군. 이제 우리는 과거 보기 위한 사사삼격의 암송은 그만둬야 하네. 북경을 다녀오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실사고시를 부르짖고 있지를 하는가. 그럼 우리도 한번 북경에 다녀오지 뭐. 백원하고 같이 말이야. 이진과 정우가 나누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용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용희는 아직까지 나이가 이들과 맞대화를 할 정도가 되지 못했다. 용희의 글 읽는 힘도 일치월장해서 훈장 어른이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 정우나 이진에게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정우와 이진이가 당시 학계의 동향을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랜 독서와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의 귀한 책들을 구해 읽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정우는 이 첨정어른과 신씨 부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부인 신씨는 정우에게 호의적이었다. 양반 계급이 아닌 정우에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사람도 사실은 신씨였다. 신씨는 물론 자기 집에 조기를 공급하는 김바우의 간절한 소청에 따라서 정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예사로 똑똑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가 영특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가 있었고 게다가 의지가 아주 굳었다. 그는 혼자 독학을 해서 벌써 진서에 대해 상당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신씨 부인은 그런 정우에게 수시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건네주었다. 잘 읽어보고 우리 용희에게도 잘 강독을 해주게나. 소인이 어찌 그러나 미흡하지만 소인이 깨치는 대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용희도 기골이 장대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머리도 뛰어난 아일세. 말을 하면 물리는 금방 깨달을 거야. 신씨는 언제나 용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우에게 호의를 가지는 것도 결국 용희에 대한 애정 탓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국 정우의 실력과 성실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용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책들을 구해서 그에게 건네주곤 했다. 그래서 정우는 시골에 처박혀 지내는 청년치고는 상당히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진사벼슬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진과 이런 토론을 벌여도 조금도 그에게 꿀리지 않았다. 이진은 자신의 말로는 멀리 명종 임금 시대의 명재상 이일곡의 후손이 된다고 했다. 그럼 백원은 홍대웅이나 박지원, 박재가 등 북학파 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야 다 성우 선생의 제자들이지. 그리고 대단한 학자들이고. 아니, 정우하고 이진 형님은 여기 길바닥에서 그런 오묘한 학문의 토론을 벌일 거요? 우리 어디 좀 호젓한 곳으로 갑시다. 내가 한 잔 약주를 사드리리다. 그 좋구먼. 그런데 어디로 가지? 이진은 정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정우는 다시 용희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기 협도봉으로 가지 뭐. 그리 멀지도 않은데. 아니 협도봉이라니. 거긴 명화적들이 들끓는 데가 아닌가. 이진이 정색을 했다. 지금은 없어. 고을산으로 다 옮겨갔다네. 그리고 설령 몇 놈이 설치더라도 이 도련님이 가시면 다들 도망을 친다네. 걱정은 말게나. 정우는 이렇게 이진을 안심시켰다. 자 그럼 우리 그리로 갑시다. 오래간만에 좀 마셔야겠군. 그놈의 진서책들 참 어렵단 말이야. 그것을 통째로 외자니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용희가 앞장을 서고 정우와 이진이 뒤를 따랐다. 황해바다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은을평화는 끝간데 없이 넓었다. 한참을 가다가 오른쪽의 산골로 접어들었다. 거기가 바로 묘락의 끝부분이었다. 거기에 협도봉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심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아니,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니?
앞장선이 걷던 용이가 뒤를 돌아보며 몸을 낮추었다. 경계를 하라는 신호였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렇게 불이 밝혀져 있다면 무슨 변고가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 산간에 어떻게 지금까지 정상적인 손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고을산으로 옮겨갔다던 명화적들이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이리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용이는 주변을 살펴 어둠 속에서 큼직한 삭정의 하나를 꺾어들었다. 놈들이 든 것 같으니까 정우하고 이진영님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쫓아버리고 올 테니까 어쩌면 낯이 익은 놈들일지도 모르고. 용이 도련님 그만 돌아가시죠. 아무려면 우리가 그놈들의 후장을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협도봉 주모 술솜씨를 몰라서 그렇지 어디 가서 그런 술맛을 보나. 술맛만 좋은 게 아니지만. 용이는 부하가 치미는 눈치였다. 협도봉 주막의 주모가 비록 임자 없는 여자지만 그래도 자기와는 정을 통한 여자인 것이다. 지금 이 야심한 시간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면 그냥 놔둘 수 없는 일이었다. 아주 요절을 내서 다시는 얼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용이는 발걸음 소리를 죽여가면서 주막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정우와 이진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그들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커다란 나무 토막을 하나씩 꽂아주었다. 여기 웬 놈이 통구도 없이 남의 처갓집 안방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리는고. 썩 나와서 석고대자하지 못하겠느냐? 용의 목소리가 쩌렁 산간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불 켜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빨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살을 내겠다. 어서 썩 나오지 못하겠는가? 그래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